안녕하세요. 얘들아, 오늘은 비문학 독해하는데 필요한 소스를 여러분에게 두 가지 관점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비문학 질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장 하나 준비하세요. 자, 일반적인 비문학 독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독서 지문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중학교에서부터 계속 배웠을 겁니다. 지문의 제목을 먼저 읽는 겁니다. 지문의 제목. 자, 지문의 제목을 읽는다. 근거는 제목에는 중심하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보통 지문의 맨 마지막에 제목이 제시되잖아요. 그래서 지문의 제목을 먼저 읽는다는 거. 근거는 제목에 중심하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심하제를 찾기 위해서는 반복된 언어를 우리가 하제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하제어 또는 핵심어, 이런 부분을 찾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와 선지를 같이 읽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문제 풀 때 문제와 선지를 읽는다. 근거는 한 지문에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대체로 전체 내용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분 내용 확인, 다른 사항의 적용, 그 다음에 사전적 문맥적 의미 파악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문제와 선지를 읽을 때 우리가 여기서 가장 이제 많이 나오는 출제 경향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전체 내용을 확인하는 거. 이런 문제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역발상이라는 부분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부분적 내용 확인 문제.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이제 지문 3점짜리 나올 때는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지문이 나오죠.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 상황에 적용. 그 다음에 이제 낼 거 없으면 출제자들이 밑줄 그어 놓고 사전적이나 문맥적 의미 물어보겠죠. 자, 의미파. 그래서 문제와 선지를 읽으면서 지금까지 출제된 유형은 요 네 가지 유형에서 출제가 돼요. 통상적으로. 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내용 일치 문제에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내용 일치한 거, 일치하지 않는 거, 내용 일치 문제. 자, 내용 일치 문제를 풀 때는 핵심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핵심어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핵심어 파악.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문제 풀 때 그죠? 뭐 세모땡이 동그라미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체크 표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 보면 좀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 예를 들어 뭐 세모땡이라든지 동그라미라든지 뭐 네모땡 이런 표시 같은 거 하면서 중요한 거 체크하는 게 좋겠죠. 자, 네 번째, 지문에서 여러분 지문이 길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여러분? 지문이 길 때. 자, 지문이 길 때. 자, 지문이 길 땐 여러분 문단별로 읽은 후, 문단, 이게 단락이죠, 다른 말로. 자, 문단별로 읽은 후,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겠죠, 여러분. 문제 풀기. 자, 이때 이로운 점은 지문을 다 읽기도 전에 내용 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포인트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비문학 독해 방법의 기본적인 네 가지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우리가 볼 때는 단서가 어디 있냐. 비문학 지문에서 답지를 분석할 때 단서는 대부분 다 표지어에 있습니다. 표지어. 그래서 이 표지어를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표지어라는 것은 영어 지문을 해석하면 비문학 지문이 돼요. 그리고 우리 비문학 지문을 영작시키면 영어 시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영어 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표지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표지어 찾을 때 연결사, 접속사, 지시어 이런 걸 표지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지시어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 핵심 주장이 가장 많죠. 그래서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이 표지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하는 방법. 자, 1번.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순접 관계에 있는 그리고라는 단어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A와 B 그리고가 일 땐 여러분 핵심 주장이 어디 올까요? 여러분 핵심 주장이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둘 다. 자, 이제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제 조금 시험 문제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 했을 때 나오는 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역접 관계에 있는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또는 하지만. 그 다음에 하재 전환 관계에 있는 그런데. 그 다음에 요약 결론에 해당되는 따라서 또는 그러므로 또는 이번 즉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즉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요약이에요. 요약. 자,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표지어가 있습니다. 8글자입니다. 어떤 표지어일까요, 여러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표지어입니다. 여기 가장 많이 쓰이죠? 자, 이럴 땐 여러분 핵심 주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핵심 주장이. 그렇죠. B에 있는 거예요. B.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늘상 이러한 표지어가 왔을 때는 B, 즉 D의 문장에 핵심 주장이 있더라. 이걸 여러분이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대부분 시험대 난이도는 여기서 걸려듭니다.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자, A, 예시 관계가 나올 때 B, 보통 예시 관계 하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표지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2012년도인가요, 여러분? 그때 등장했던 표지가 있었는데요. 예시 관계에서, 두 글자. 뭘까요, 여러분? 네, 가령이란 단어입니다. 가령이란 단어가 와도 예시 관계입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예시 관계가 나올 때는 글쓴이의 핵심 주장은 A에 있을까요? B에 있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이. 네, A가 되겠습니다. A입니다. A.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표지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독해 지문을 해석하고 분석할 때 답지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뭐 요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여러분 이 사실적 사고로 보통 시험지가 풀리는데 간혹 사실적 사고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맨날 강조했던 세 글자 있죠, 여러분. 그쵸?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추론 문제는 대부분 여기에 걸려들겠죠. 자, 그리하여 역발상하자. 여기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비문학 지문 독해하는 방법을 끝내고 20초 쉬었다가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장한업 씨가 썼던 인문 지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다 저기 파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프린트 했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노블레스 오블리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문서. 자, 일문단 여러분 핵심을 여러분이 한번 뽑아보세요. 방금 하재어 뽑기로 했잖아요. 일문단의 핵심은 뭘까? 딱 나가죠, 여러분.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문단과 비교했을 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되겠죠?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노블레스란 뜻은 고귀한 신분, 즉 명사에 해당되는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죠. 보통 노블레스는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고요. 오블리주라는 것은 강제하다라는 뜻의 동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블레스는 고귀한 신분이고 오블리주는 강제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자,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게 중심 하재죠. 자, 그 다음 좀 읽어보겠습니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이다. 이렇게 여러분 개념을 정의 내리고 있네요. 그죠? 도덕적 의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초기 로마의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자 어떤 거죠 여러분?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어디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네, 공공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기 로마 시대에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됐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네, 기원이 되겠습니다. 기원 잊지 마세요. 기원이라는 단어. 자, 이렇게 해서 일문단 주제를 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문단. 일문단 주제는 일단 핵심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뜻을 제가 설명했고요. 의미를. 그 다음에 기원을 설명했죠. 그래서 기원과 의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문단 주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기원과 의미 이 정도로 여러분이 주제를 뽑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한번 뽑아보세요, 여러분이. 네, 두 번째 문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그쵸? 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특권에 상하는 뭘 잊지 말라는 거죠? 의무죠. 그럼 의무를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무 행동을 해란 이야기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제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단 주제. 고대 로마 귀족들의 자 특권을 누렸다 했거든요. 특권 그죠? 그래서 귀족들의 자 특권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응하는 의무를 잊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특권에 상응하는 자 의무 행동이 나온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 정도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의무 행동. 뭐 책임을 가져라. 뭐 요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겠네요. 그죠? 예. 내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노블레스 오블리는 귀족들에게 그러한 특권에 상응하는 의무도 잊지 말라는 의미다 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러한 특권이라는 것은
귀족인들은 여러 가지 특권을 이야기하겠죠. 여기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특권,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특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특권을 의미하겠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고대 로마 귀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재산을 사회환원하고, 여기 포인트가 되겠네요. 재산을 사회환원. 이게 전쟁 나가기 전에 재산을 사회환원한 거예요. 그래서 환원이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본디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산을 사회환원하고 스스로 최선에 뛰어들어 적들과 용감하게 싸웠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기 전은 정말 귀족들이 편안하게 생활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귀족이 제일 먼저 목숨을 전쟁과 맞바꾸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지문을 가지고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국가의 이기사항에서 어떻다는 겁니까? 그죠? 모범을 보였다는 이야기죠?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국가의 이기사항에서 자, 행동으로 모범을 보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행동으로 모범을 보였다는 것은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책임감을. 요 정도는 여러분이 잘 포인트 잡아야 되겠습니다. 즉 책임감을 지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전쟁을 해서 뭘 기도했다. 당연히 목숨을 잃겠죠.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아까 여러분 우리 공부했었죠. 예를 들면 예시단락이에요. 설명 방식이. 그죠? 그럼 예를 들어 할 때는 앞에 문장에 핵심 주장이 있다. 그래서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고대 로마 특권에 상한 의무 행동이 됐던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뒷문장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의 지금 여러분 예를 들고 있어요. 카르타고 장군 한니발에 대한 예를 들고 있네요. 그죠? 한니발은 포에니 정쟁에서 자 싸우다가 어떻게 했어요? 집중한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즉 심지어 전쟁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다는 예를 지금 들고 있죠.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례다라고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겠네요. 그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뭐라고 여러분? 실천 사례가 드러나 있다. 집정관 13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핵심 한번 뽑아보세요, 여러분. 뭐 당연히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될 거고요. 그죠? 자, 이 지문 여러분 싹 보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전반부 지문이 중요할까요? 후반부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후반부가 중요하겠죠? 또한이라고 지금 표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 마지막 줄은 봅니다. 자, 로마가 1000년 동안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이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 근거해서 자, 세 번째 문단 주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유지 비결이죠, 여러분. 그죠? 로마 제국의 유지 비결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뭐예요, 여러분? 그쵸? 정신이죠? 요렇게 주제를 뽑으면 되겠네요. 할만하죠? 예.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부와 사회적 지위보다는 뭘 지향했어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귀족이다 하면 부와 사회적 지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로마의 귀족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가소비를 지향했대요. 그러면 지향이란 건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향의 반대는 지향이죠. 그렇죠? 예, 지향의 반대는 지향이에요. 지향이란 건 더 나은 데로 가는 거고, 지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지향은. 그럼 여기선 가소비를 안 했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 정신하고 물질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뭘 추구했다는 이야기예요. 역발상하세요, 여러분. 아까 역발상 해라 했잖아요. 추론 흐름에서는. 정신이에요, 물질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정신적 가치를 어떻게 여러분? 소중히 여겼다고 한다 했죠.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들은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한 거예요. 즉 물질보다는. 그죠? 그럼 물질은 X가 되는 거예요. 물질은 X. 그리고 정신의 가치를 강조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또 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초기 로마 귀족들의 철저한 노블레스 정신 덕분에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통일하고 맹주가 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맹주 뜻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주인이죠, 주인. 또 그죠? 맹주란 것은 동맹을 맺은 개인이나 단체 우두머리니까 그죠? 우두머리 정도 해석할까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자, 그 다음 문장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성을 뽐내던 그리스인, 그 다음에 발달한 기술을 잘하던 에트라인, 해상무역으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던 카르타고인. 요런 보세요. 그리스인, 에트라인, 카르타고인도 여러분 대단하죠. 지성과 기술과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글 쓴 입장은 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1000년 동안, 다른 나라는 거의 다 망했거든요. 로마는 1000년 동안 망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꼽고 있는 거죠. 그 정도는 여러분이 상황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결로 정신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 주제는 로마 제국 유지 비결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어를 누가 가장 먼저 사용했을까? 여러분, 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용어를 누가 가장 먼저 사용했을까라고 지금 여러분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보통 서류법인데 물어보고 만약 답을 했다 이랬을 땐 여러분 포인트가 있죠. 뭐가 될까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실 이거는 고대 로마 시대에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묻고 답하고 있으니까 무슨 법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문답법이 되겠습니다. 문답법. 서류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답법이에요. 명확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를까요? 문답법을. 그죠? 자문자답의 형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서류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문답법, 자문자답의 형식. 자, 중요 표시입니다. 이런 거 잘 분석해야 돼요.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프랑스의 정치인자 작업가인 가스통, 여러분 누구예요? 피에르 마르크네요. 그죠? 피에르 마르크, 가스통의 피에르 마르크로 알려졌다. 그러면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에르 마르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즉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용어를 여러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피에르 마르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죠. 최초의 사용자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제 A번이 좀 중요하겠네요. A번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자, 그는 자신의 저서 격언집에서 50일째 격언으로 이 용어를 썼다.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 지문은 여러분 뒤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귀족들은 권리보다 뭘 더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권리보다. 의무죠? 그럼 여러분 이거 분석 잘 해야 됩니다. 요 내용. 귀족들은 어떻다란 거예요, 여러분? 권리와 의무가 있을 때 어떤 걸 더 강조한 거예요? 그쵸? 자, 권리와 의무가 있을 때 의무를 더 강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자, 권리와 의무 중에 어떤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귀족들은 의무죠. 이걸 여러분이 포인트 잡아줘야 돼요. 즉, 귀족들은 권리보다 의무가 더 많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강조함. 이걸 여러분이 포인트 잡아줘야 된다. 자, 뭘 여러분 포인트 잡아야 된다고요? 의무. 의무의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단락 주제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락 주제는 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쵸? 피에르 마르크죠?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예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을 한번 뽑아보세요, 여러분. 똑같겠죠? 핵심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바로 뽑으시고. 자, 여러분, 그 마지막 문장은 자,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있다란 걸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에는 과연 없었을까 있었을까 이걸 지금 비교 대조하고 있는 글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네요. 화랑정신하고 뭐가 여러분 있습니까? 선비정신. 그럼 우리나라에도 있다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근거해서 여러분 주제를 바로 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나타난 자,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죠? 자, 정신.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화랑정신과 선비정신이 있다. 이걸 지금 글쓴이 입장에서 강조하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원동력이 된 게 뭐예요, 여러분? 화랑정신이죠. 그러면 자, 신라는 자, 삼국 통일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삼국 통일의 원동력을
뭐에 포인트 잡고 있는 화랑정신이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조선은 어떤 거예요? 조선은 여러분. 조선은 자 대의를 목숨까지 버렸던 자 대의를 강조했어요. 대의. 그죠? 유교 문화죠. 자 이때 나타난 정신이 뭐예요, 여러분? 선비 정신이죠.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네요. 자 사례이다.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글이 오문단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 하면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구체적 자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이걸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21세기 주역인 우리들이 이 전통을 되살리는 것이 어떨까? 요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통, 아름다운 전통이 청소년들에게 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쓴이 입장에서는 이 전통을 좀 되살려 보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자, 5문단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6문단 문제 분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냈죠, 여러분? 자, 빨리 끝냈지만 오늘 비문학을 푸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